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약 판매를 해서 이제 거기 500명 아니 몇 명 정도 이제 예약 로 이제 책을 사셨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여기 500 명이 당첨이 되셔 가지고 네 이 강의를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 말한 거에 대해서 강연을 조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200개 넘게 들어왔던데 네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재미있는 거 몇 개, 네, 그리고 라이브에서 해주시는 질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벌써 강연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채팅창이요?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제 헤어스타일이 궁금하시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저는 한 400명, 500명 정도 기대했는데 80분밖에 안 오셔 가지고 네, 제가 조금 더 잡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이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노멀하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제 말을 들어보면 제가 빨리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 왠지 못 바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그치. 헤어스타일 깔끔하죠. 그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헌트길의 아이돌 비트왕국 감사합니다. 음,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럼 한 100분 넘으셨나요? 어떠세요? 100분 넘으셨고요. 그러면은 네, 그래도 뭐 질문 몇 개를 먼저 답변하고, 예, 그리고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딩을 맡긴다면 어떤 전략을 쓰고 싶으신가요? 네, 제 생각에는요, 그 책에도 이제 울트라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 전략에다가 마켓 타이밍 같은 걸 좀 가미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지스탁 젠포트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바둑 한 판 두고 싶습니다. 러닝 스폰지에서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저는 러닝 스폰지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네, 바둑, 예, 두셔야죠. 제가 몇 년 동안 안 둬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네, 그래도 뭐 타이중 같은 데서 한 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테스트는 콘티킹으로 하시나요? 젠포트 자산 배분 해보시고 추천이나 강의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백테스트를 콘티킹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젠포트도 네, 제가 11월부터 집중 공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할 가능성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도 콘트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 88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전세가율 그리고 모멘텀 가지고 네, 슈퍼 강원구 부동산 전략 이런 거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동산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말고도 뭐 거래량 그리고 입주 물량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150분 들어오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네. 120분이요? 뭐 그럼 소리가 안 들리네요, 여러분. 이제 들리시는군요. 그러면은 급심으로? 아니, 90명으로 제가 시무룩하지는 않죠. 네. 살 좀 빼시는 건, 네. 제가 요즘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있으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검진 때 거의 100에 육박을 했거든요. 이제 남자의 로망이 이제 몸무게 세 자릿수인데, 이제 한번 로망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 네, 그러면은, 이제 대충,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 PPT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지. 네, 첫 번째. 거의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책에서 이거를 좀 자세히 안 써서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부터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죠. 이거는 경기 전에 '나는 절대로 못 이기고 무조건 질 것이다.'라고 하는 선수가 필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사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활에서 뭐 절약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자산 축적 이런 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전반적으로 틀렸다는 거를 제가 또 퀀트적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반 정도 했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저희가 공기업을 다녔으니까 저랑 거의 비슷한 월급, 비슷한 급여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네, 특히 이제 저보다 이제 먼저 입사한 선배님들도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네, 그분들이 틀렸고 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렇죠. 이 책에 보면은요, 낙원 계산기라는 게 굉장히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책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 낙원 계산기 이런 얘기는 제껴버리고 뒤에 전략부터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낙원 계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목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9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낙원 계산기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네, 내 돈이 지금 얼마 있는가, 그리고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 네, 이것만 하면은 네, 은퇴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익률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퀀트 투자가 뭐 아주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치 투자를 해도 되고 차트 투자를 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그냥 인덱스에 투자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꼭 퀀트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이 낙원 계산기는 꼭 한번 돌려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낙원 계산기를 주구장창 돌리고 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걸 찾아냈으니까 좀 같이 네,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잠깐만. 아, 아, 됐다. 네, 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개 짜봤어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거지. 자, 일단 암담한 시나리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은퇴가 10년 남았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다. 무일푼이다. 아이고, 모은 게 하나도 없었어. 흥청망청하게 있었어.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에도 아직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시나리오가 은퇴는 10년 남았는데 나 지금 돈 하나도 없어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도 매월 100만 원 저축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저축 금액을 3% 인상한다고 칩시다. 저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3%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네, 투자의 수익률을 4%로 내면은 매우 암담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모은 돈 가지고 월 지출액 10만 원밖에 못 하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 지출하면은 원금이 팍팍 줄어듭니다.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도 투자 수익률을 14, 16%요 정도를 내면은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네,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10년을 은퇴한다고 해도 월 100만 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15%로 불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월 200 정도는 지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책에 보시면은 15% 넘는 전략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매월 200만 원 저축하는 시나리오 2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더블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금액이 이거의 2배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본인이 12%, 14%, 16% 정도만 달성해도 네, 먹고는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10년을 내가 은퇴를 해야 돼. 내가 50세이고 60세 정년 퇴직이야. 돈 나 한 푼도 없어. 해도 네, 먹고 사는 데는 이제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다행히도 10년을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자산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컴퓨터가 꺼졌는데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오케이, 되네. 오케이, 이건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10년을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정도 모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시나리오를 3개 돌려봤어요. 자, 이 왼쪽 시나리오는 그럼 1억 모으고 한 푼도 저축을 안 한다라는 시나리오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네, 월 100만 원 저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월 200만 원 저축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요, 1억을 모아놓고 10년 동안 저축을 단 한 푼도 안 해도 네, 한 요 정도 수익, 복리 14, 16% 정도 되면은 네, 나중에 은퇴해서 그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저축을 해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 경우에는 사실 복리 12% 정도 수익만 내더라도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월 300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월 20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이 좋겠죠. 10년을 은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회사에서 뭐 최소한 뭐 차장, 부장 정도 되실 경우가 높으니까 월 200만 원 저축하는 거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복리 12%, 14%, 16% 불리면은 비록 내가 지금 1억밖에 없고 10년을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월 400, 600, 800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10년 은퇴해야 되는데 먹은 돈이 1억, 먹은 돈이 아니라 그 모은 돈이 1억밖에 없어.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만 대충 좀 잘 나오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다음 페이지. 네. 그리고 지금 모은 돈이 3억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더 간단해지는 거죠. 네. 은퇴 10년을 남겨두고 3억 정도 모으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시나리오 6, 7, 8은 조금 전이랑 똑같고요. 여기는 그 후에 저축을 하나도 안 한다.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월 100씩 저축을 한다. 오른쪽은 월 200씩 저축을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는 심심치 않게 그 노후 후에 월 1,000만 원 지출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도 몇 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했다라고 치고 복리 16%로 그 돈을 벌리면은 은퇴 후에 네, 자그마치 월 1,300만 원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은 무엇인가? 10년을 은퇴를 한다. 근데 지금 내가 모은 돈이 뭐 1억, 3억밖에 안 돼.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시나리오는 그럼 내가 지금 모은 돈이 5억이나 10억이 있다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여기는 아예 저축을 안 하는 시나리오로 가버렸습니다. 10년 남아있고, 네, 자산이 5억 또는 10억이 있고, 네, 그냥 들어오는 월급 같은 거 펑펑 다 써버려요. 라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렇게만 해도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은, 네, 나중에 노후해가지고, 은퇴를 해서 먹고 사는 데는 별 걱정이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10년 후 은퇴, 그거는 지금 50세가 돼가지고 60세 은퇴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5세, 30세 되는 친구가 10년 후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숫자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만나셨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제 지금 젊은 세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자력으로 경제적 자유나 부자를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말씀을 하신 분도 40 세였고 이제 몇십억을 모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니 당신은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네, 시나리오 11. 여기는 은퇴가 20년 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소위 MZ 세대, 20대, 30대는 은퇴가 최소한 20년 남아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일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요. 네, 조금 전에 시나리오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무일푼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한 푼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왼쪽은 월 100만 원, 오른쪽은 월 200만 원을 저축하는 네, 그런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보시면은 복리 수익률이 네, 12% 이상만 나와도 나중에 20년 후에 은퇴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근데 이미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봉이 4%나 6%밖에 못 벌면은 네, 그러면 인생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이 4%, 6% 버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최소한 뭐 10%, 12%이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자, 그리고 네, 나머지 시나리오는 그냥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것도 뭐 그 전 시나리오랑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자산이 지금 1억이 있다. 20년 후에 은퇴를 한다. 왼쪽은요. 그 후에는 저축 하나도 안 할래 시나리오고요. 요 중간에는 나 월 100만 원 저축을 할래. 오른쪽은 월 200만 원 저축을 할래.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면은 복리 수익만 충분히 나오면은 네, 나중에 노후에 뭐 월 400, 600, 1200, 800, 1300, 2100, 1200, 2000만 원, 3000만 원도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요 시나리오는 네, 자산이 3억이 있는 시나리오고요. 여기 보시면 그 뒷부분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자산이 지금 3억이 있다. 20년 후에 은퇴한다. 그리고 지금 뭐 저축을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네, 복리 12%, 14%, 16% 정도만 내도 노후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 이런 거죠. 복리 4%와 복리 16%는
네, 20년 후에 차이가 100배 난다는 겁니다. 월 30, 월 3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월 3천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마지막으로 내가 20년 후 은퇴하는데 자산이 5억, 10억 있어.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월억을 쓸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도 나옵니다. 월 1억 원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는요. 보이지? 자, 아,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투자만 잘하면은 노후 걱정은 크게 없는 것이다. 당장 은퇴가 10년 후로 닥쳐도 네, 큰 문제는 없다. 심지어 내가 돈이 지금 당장 한 푼도 없어도 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월 200씩 저축하고 본이 15% 빡세게 벌면은 먹고는 살 수 있다. 1억이라도 모았으면은 시나리오가 훨씬 더 좋아진다. 월 100, 200씩 저축하고 복리 12%만 벌면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이미 3억 이상 모아놨으면은 저축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복리 10에서 12%만 정도만 벌어도 노후는 큰 걱정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우리는 지금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다 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리 플러스 시간이 엄청난 파워라는 거고요. 만약 은퇴가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 남았다. 지금 MZ 세대는 다 무조건 20년은 남아 있습니다. 20대 30대니까 보통은 2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복리 13%면은 네, 이제 월 500만 원 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치면은 월 2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월 1000만 원도 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1억이라도 있다 하면은 문제가 더 간단해지고요. 3억이 이상 있다 하면은 게임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축 상황에 따라서 복리 10, 12%만 벌어도 상당히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복리 두 자릿수 정도만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은퇴 10년을 하시는데 지금 한 푼도 안 모았다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투자 실력이 허술해서 복리 수익이 4%, 5%, 6%이 정도 된다. 또는 더 적게 번다. 그러면은 정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리 4%와 16%의 차이는 10년 후에는 내가 월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40배 차이가 나고요. 20년이 지나면은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요, 100배. 30만 원, 3천만 원. 진짜 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복리 4%와 복리 10% 차이도 제가 보니까 10년이 10배, 20년이 20배 정도 되더라고요. 4%에서 10% 차이가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게 10년, 20년 시간이 쌓이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복리 6% 정도 보면은 굉장히 빠듯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3%라고 제가 가정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은 더 빠듯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지만 복리에서 8에서 14%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투자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은 지금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나중에는 무지하게 힘들어질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라는 건가 라는 겁니다. 하면 된다 퀀트 투자에 이런저런 전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라는겨 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복리 수익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걸 봤죠. 우리가 뭐 최소한 복리 수익 8%, 10%, 12% 이상은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복리의 가장 큰 적은 어떤 것인가? 네, 그게 바로 큰 손실들입니다. 큰 손실이 한두 번만 와도 복리 수익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시나리오를 4개 불려드릴 테니까 어디서 복리 수익이 가장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20년 동안 매년 20% 수익을 낸다. 두 번째, 20년 동안에 그 18년 동안은 30% 수익, 그리고 두 번은 마이너스 50%의 수익을 낸다. 세 번째, 20년 동안에 17년 동안은 45% 수익을 내고 세 번은 마이너스 70% 수익을 낸다. 네 번째, 20년 동안 18년 동안 매년 20% 수익, 두 번은 마이너스 50% 기록. 물론 이거를 보면은 1번 수익이 4번보다 높다라는 거는 아마 금방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3번을 보면은 17년 동안 4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근데 세 번 뭐 한번 하락장에서 까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네, 그
이렇게 두세 번 정도만 수익이 별 볼 일 없이 나와도요. 이게 복리 수익이 심하게 망가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번은 당연히 복리 수익이 20%겠죠. 매년 20%씩 벌어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3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17년 동안 40% 수익을 내고 3번 마이너스 70%. 근데 이게 복리 수익이 11%밖에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을 비교를 해보면은 4번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18년 동안 20%를 벌고 딱 두 번만 반토막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리 수익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복리 20%가 복리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손실들, 이렇게 하락장에서 오는 큰 손실들을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런 손실들을 피해가는 거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책에서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요 정도만 말씀드리죠. 이게 큰 손실이 오면은, 특히 손실이 20% 이상 넘어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본선을 빨리 되찾아야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첫 번째, 그냥 하락장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투자를 한다. 네, 두 번째, 이제 그 변동성이 높은 주식, 즉 계잡주 같은 걸 사가지고 더 빨리 망한다. 세 번째, 코인으로 간다. 그 코인으로 가는데 그 헤이비트 같은 거 가는 게 아니라 잡코인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더 빨리 망한다. 네 번째, 그 선물과 옵션 같은 거를 아무 계획 없이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하락장에서 사실 투자만 안 해도 큰 손실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마이너스 80%, 90%, 100%를 맞아가지고 구제불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손실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10%, 20% 넘어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은 피해야 된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나는 흙수저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은 10년 정도면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노후, 20년이면은 매우 풍족한 노후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투자 수익률만 충분히 높으면은 단 8에서 14% 정도의 복리 수익은 벌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복리 수익의 최대한 적은 지금 큰 손실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최대 손실을 15%, 20% 이하로 제한을 하라.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MDD 20%를 절대 넘지 말자. 그 가장 게으르신 분들, 투자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기는 하는데 관심은 별로 없고 딴 거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자산 배분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산 배분은 뭐 연구 포트폴리오, 올 시즌, 월 웨더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이거를 그냥 하고서 1년 동안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전략입니다. 특히 낙원 계산기를 돌려보시고, 아, 나 지금 돈 많네. 돈이 7에서 8%, 9% 정도면은 아주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 좋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거나 취미 생활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게으른 전략. 1년에 한 번만 무엇을 하는 전략이고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네, 요거는 조금 덜 게으르신 분들. 네, 저도 이제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자산 배분을 하고 아니지. 이건 내가 지금 하지 않는구나. 자, 두 번째. 자산 배분을 하고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월 말, 4월 말 두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6개월에 한 번 일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1년에 한 번 일하시는 거였고 이건 6개월에 한 번 일하는 건데요. 네, 여기도 자산 배분은 영구, 올 시즌, 올 웨더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 된다 퀀트 투자를 잃고 거기 있는 퀀트 전략으로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년에 한 번 일하는 거죠. 나머지 자산군, 뭐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별다른 애취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유리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ETF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냥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복리 6.7%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자, 이 연구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25% 주식 비중을 뭐 거기 책에 나오는 밸류 모멘텀 전략으로 돌려봤다라고 하면은 복리 수익이 15.6%로 이제 올라가고요. MDD는 12에서 16%로 조금 소폭 올라가기는 하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돌리되
그 11월, 4월에는 뭐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줘가지고 뭐 한 30이나 35%로 하고 그 5월, 10월에는 네,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서 뭐 한 15에서 20%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덜 게으르신 분들에 위한 전략이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여기서 또 어떤 퀀트 전략을 쓸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 전략이 좋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팁들도 있습니다.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제일 좋았던 전략들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형주, 소형주 나눠 투자하기. 책에도 강조를 했는데 네, 책에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월등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은 글로벌 데이터는 대형주와 소형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래에는 대형주 수익이 소형주 수익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주가 지수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가 투자한 소형주들은 빌빌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걸 버티기가 그걸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지하게 짜증납니다. 그럴 때가 2017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짜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와 소형주 전략을 이제 나눠가지고 적절히 투자를 하라라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전략들에서도 이제 밸류, 퀄리티, 모멘텀, 소위 그 퀀트 투자의 세 개 기둥이 전부 다 이제 건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네, 이제 이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 50%, 동적 자산 배분 50%. 동적 자산 배분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그 포트폴리오가 덜 교체되는 전략들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그리고 LAA 이런 전략들이 있고요. 네, 반대로 뭐 PAA, DAA, VAA 이런 전략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 뭐 동적 자산 배분 100%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적 자산 배분을 50%로 하는데 뭐 이 중에서 주식 비중을 또 컨트롤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지런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돌리고 있죠. 3번 쪽으로요. 네,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더 부지런하시는 분들은 네, 젠포트에 가보면은 요즘 마켓 타이밍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강추해 드립니다. 네, 지금 젠포트에서 마켓 타이밍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50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스트레이더 79님이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네, A나 B나 C일 경우에만 주식 매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음량 전량 매도인데 이거는 코스닥 지수 종가를 봐가지고 얘가 3일, 5일, 10일 이동 평균 위에 있느냐 또는 아래에 있느냐 이 세 개 A, B, C보다 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대충 한 3일이나 4일, 5일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샀다 팔았다 교체를 하거든요. 인간이 절대로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젠포트의 힘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 매매. 네, 그런데 부지런하시고 이거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젠포트라는 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켜주기는 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가지고 켰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부지런하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네, 샘플에도 보다시피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2월 그 1일부터 5일까지 갖고 있다가 2월 6일 2월 8일에 팔아버리고 2월 10일에 다시 진입해가지고 2월 18일에 또 팔아버리고 며칠 동안 포지션이 없다가 2월 25일에 샀다가 다음날 다시 팔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전략들이 그냥 하면 엔디디가 50% 60%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마켓 타이밍 전략을 적용하면은 엔디디가 20% 이하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다섯 번째, 투자보다는 성실히 일을 해서 예금 적금 정도만 한다. 어허, 이런 대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험이 8% 이상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요. 책에도 절대로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기 귀찮아도 한 자산 배분 정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사는데 노동 수익이 없는 30년에서 40년을 어떻게 버틸 겁니까? 예금 적금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면서 나도 옛날에 꽤 잘 나갔는데 이런 거는 절대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갈 때가 아직 아니구나. 아, 그렇지. 부동산이나 코인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답변을 네,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참고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가족이 있으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매수한다는 겁니다. 매수. 싱글일 경우에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익은 절대로 주식보다 더 낮지 않습니다. 네, 그냥 역사적으로 글로벌 부동산 수익을 글로벌 주식 수익과 비교를 해도 다 그냥 엇비슷하고요. 리스크까지 조절하면은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이고 수익은 엇비슷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깔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선 전세를 받을 수 있고 뭐 해외에서도 대출을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대부분 부동산이 주식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처 자체로도 괜찮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심리적 안정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아들 너 평택이 어딘 줄 아니? 그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글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친구들은 서울에 있잖아. 그거는 네 문제고. 쏘리 우리는 평택에 가야 된다 하면은 아들이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강제 저축 효과도 좀 있습니다. 특히 빚을 땡겨와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갚기 위해 쓸데없는 지출을 못하고, 네, 강제 저축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가족이 있으면 필수다라고 보거든요. 가족이 없으면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선택이냐? 뭐 저 같은 경우는 딴 거로도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싱글들은 서울에서 좋은 동네에서도 월 50, 60만 원이면은 근사한 원룸에 근사하긴 좀 그렇다. 어쨌든 원룸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88번 영상을 강조해 드립니다. 부동산으로도 퀀트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부동산 리츠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기도 좀 퀀트식으로 부동산 투자 그리고 부동산 자문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훌륭한 책들이 있습니다. 자, 코인에 대해서는, 오늘 방금 저희 이제 출판사 FM 미디어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코인 관련 책을 쓸 생각이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 책의 결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헤이비트 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도저히 200, 300페이지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 결론이었거든요. 전 참고로 코인과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트레이딩 수단으로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참고로 헤이비트 지분이 있어가지고 편향이 좀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좀 밝혀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엔비디아가 11%고 수익도 높고 또 이런 뭐 예치 상품 그러니까 확정 9%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가상화폐 쪽 책을 낼 의향이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뉴지스탁에서 지금 코인 젠포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은 저도 그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이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못하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일단 투자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그럴듯한 전략들을 많이 봤지만 그 전략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첫 번째, 백테스트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백테스트를 많이 한다는 거는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숫자만 조금씩 바꿔 가지고 수백 번 한다라는 게 백테스트가 아니고요. 네, 어디선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어와야 됩니다. 대충 예를 들면은 뭐 저평가 주식이 좋은 것 같아. 또는 뭐 우량주가 좋은 것 같아. 모멘텀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디어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 돌려보면 전혀 안 먹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백테스트를 하는 거고, 네, 숫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어떤 수치가 최적인가 이거가 백테스트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제 책이 나온 전략들 아무거나 하고 10년 동안 그대로 거기 책이 나온 대로 버티기만 하고 노예처럼 따라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또 반대로 이 책이 나오는 어떤 전략을 하시더라도 몇 년 동안 말아먹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구간도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 하면 된다 퀀트 투자에 나오는 종목 전략들 있잖아요. 퀀트 전략들. 그거 엔딩이 다 50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시면은 반토막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력 면밀하게 백테스트를 했으면은 오케이. 이 전략이 이제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버티기가 그래도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음.
네. 그리고 백테스트를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가. 뭐 수익 NTD 샤프 지수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장이 깨지는가, 그리고 깨질 때는 얼마나 깨지냐,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냐,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백테스트 수익 모았는데도 와 이거 최악의 경우에는 60% 떨어지고 본전 회복하는데 5년 걸리네.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략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을 하면서 주식 비중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지금도 장이 사실 별로 안 좋죠. 9월 후에 코스피가 3,300 9월 동안에 3,300 에서 지금 얼마야? 2,900 정도죠? 네 그 정도로 인제 빠졌고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덜덜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백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전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은 지수가 뭐 반토막 빠지고 이런 경우도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엔비디아가 쪼금 나온다고 전략 자체를 이제 버려 버리고 도망가는 거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아예 안 하게 되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최악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겠죠. 부자가 되는 길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면 된다 퀀트 투자에도 좋은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거 말고도 수많은 투자책에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아주 많은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투자 전략을 1 년에 2번 짜거든요. 10월 말 4월 말 짜고 있고 지금 10월 말에 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정하면은 그 6 개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전략에 개입을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제 무엇을 사는가 그리고 인제 리밸런스까지 보유하는가 또는 중간에 엑시트가 있는가. 예를 들면은 장이 너무 인제 안 좋아서 뭐 개별 종목이나 전체 포트폴리오를 손절할 일이 있는가. 인제 그런 것까지 다 시나리오에 넣고 인제 그 시나리오대로 되면은 네 미련 없이 주식을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2020년 3 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1 월부터 거의 전 재산을 한국 종목 펀트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놈이 왔습니다. 아니 눈치가 있으면 5 월인가 6 월에 와 줘야 되는데 눈치 없이 바이러스가 1 월, 2 월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10%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 그때 팔아 버리고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나중에 인제 결국은 투자로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부터 또 신나게 돈을 벌었었습니다. 중요한 거 그 전략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변경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두뇌는 굉장히 좀 어리석어 가지고 돈을 넣기 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돈이 들어가 버리면은 원숭이가 되어 버린다. 절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일 때 만든 전략에 그 원숭이가 개입하도록 냅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뭐지? 네 다시 한번 그냥 내가 만든 전략을 내가 무조건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 매수 전에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 봐야 된다. 한마디로 대폭 하락장이 오는 것도 다 생각을 하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미리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번 나오네요. "내 전략을 내가 무조건 따라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래서 "너 자신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음 사실 인제 이런 전략에는 아무도 투자하기 싫을 겁니다. 슈레기처럼 보이죠, 슈레기. 슈레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전략은 1년 반에 걸쳐서 박살나고 있고 얘도 2 년에 걸쳐 가지고 박살나고 있습니다. 15% 씩 막 깨지고 그랬죠. 자 근데 이놈이 무엇인가? 이게 인제 VA라는 전략인데 50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전략인데 거기서 인제 일부입니다. 요기랑 요기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도 이것도 책이 나오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전략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중간 요럴 때 다 전략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저를 욕한다. 이런 게 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였고요. 복리 효과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낙원 계산기로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투자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NDD를 작게 유지하고 계속 존버를 한다. 존버라는 거는 인제 살 수 없는 종목을 손절 안 하는 게 존버가 아니라 투자 자체를 존버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NDD를 낮게 유지하면은 언젠가는 터지더라.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읽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크게 딴다. 그게 굉장히
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해보니까 네, 그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어영부영 투자로 내는 수익이 생활비를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급여를 넘어가게 되고 그 후에는 급여는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 자산은 꼭 유지하고 투자라는 것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라. 그리고 그 보통 이걸 하다 보면은 중간에 목돈 때문에 이 돈을 다 깨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돈은 남 돈으로 쓰는 겁니다. 내 돈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목돈을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가족 돈 아니면 대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출은 빨리 갚지 말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제 PPT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 옆에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전 질문들은 제가 그 안 봐도 되나? 네, 보지 뭐. 여기 보면요. 몸무게 세 자리, 시청자 세 자리. 그렇죠. 요즘 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시황은 아예 안 보시나요? 네, 안 봅니다. 저는 뉴스도 안 보고요. 시황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네, 별로 그냥 다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네. 오, 독일에서도 들어오셨네요. 제가 아시는 분이네요. 하하. 네. 그, 음, 그, 나중에 유튜브에 공개는 안 하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 네, 낙원계산기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은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낙원계산기에서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거기 은퇴 기간을 0으로 하시면은 그것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지금 자산이 있어야겠죠. 그거 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5%만 봐도 후덜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그 자산이 반토막 되는 거를 버틸 수 있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물론 내가 자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할 경우에는 네, 실제로 마이너스 50%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쓰라리기는 하지만 뭐 그래봤자 몇백만 원이니까 몇 달 후면 만 원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야, 근데 자산이 억대 넘어가고 이제 반토막을 버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산이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 반토막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를 버틸 수 있다. 네, 대부분 내가 버틸 수 있어라는 금액에 5로 나누시면은 제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토막 버티신다는 분이 장이 이렇게 10%만 빠져도 막 울고 다니고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치. 헤이비트 앞 광고 좀 신나게 했고. 자, 이 뭐냐. 네. 헤이비트로 지금 비트코인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헤이비트컴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글로벌로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최근에 안 좋은데 동적 자산 배분이 괜찮을까요? 동적 자산 배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정적 자산 배분이 될 것 같아요. 정적 자산 배분은 올웨더 연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고요. 동적 자산 배분은 최근에 수익이 시원치 않는 자산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채권이 안 좋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파해를 하고도 대부분은 결국 무언가 일을 합니다. 매달 지출을 줄이면은 금방 파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 후에 뭐 있나? 텐데. 음. 그렇죠. 네, 사실 맞다. 제가 fire를 했죠. fire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RE가 retire early라는 말이거든요. 조기 은퇴라는 뜻인데, 여기서 조기 은퇴라는 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보람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돈 때문에 하는 일, 거기서 은퇴하는 거를 retire early, 조기 은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에서는 은퇴를 했고요. 저도 지금 딴 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책 쓰고, 강의하고 있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저한테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퀀트 전략이 무엇이냐? 네, 지금은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일단 5월, 10월은 주식을 하기에 매우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고요. 그 나머지에서 절반은 동적 자산 배분 3개. 그러니까 VAA, DAA, 듀얼 모멘텀 이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울트라 전략에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코스피가 하락 조정되면은 절대 모멘텀 기준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절대 모멘텀 vs 캘린더 효과 의견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세요. 제가 또 10월 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랐습니다. 지금 9월에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상관없이 다 박살났잖아요. 왠지 10월도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0월에 심하게 하락이 심했던 이제 그럴 후에 11월, 4월 투자하면은 수익이 어떻게 나왔나 그거를 분석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10월 수익도 이렇게 박살이 난다. 그럼 9월, 10월 개박살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개박살 후에 11월, 4월 투자가 수익이 어떠는가 그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등등 해서요. 그래서 그걸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제 11월, 4월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요. 샤프 지수는 무엇인가? 독일에서 질문이 왔네. 샤프 지수는 무엇인가? 샤프 지수는요, 그 리스크 조정 수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그 표준 편차로 나눈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그 표준 편차가 그 이제 이 전략의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률을 리스크로 나눈 이제 그런 지표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샤프 지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잠깐만. 4월, 10월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진입하시는데 예를 들어 10월에 진입하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한다면 리밸런싱 개념으로 적분에 투입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이미 전략은 짜져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 뭐 주식 50%, 채권 50%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또 새로운 돈이 생겼습니다. 월급 같은 걸로요. 그거를 인제 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1 월에 제가 돈이 생겼다. 근데 그때 비중을 가 보니까 주식이 60 채권이 4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 1 월에 생기는 돈은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되는 거겠죠. 네. 또는 반대로 채권 비중이 55% 주식 비중이 45%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50-50에 근접해 가는 거죠. 음. 주로 논문이나 레퍼런스를 어디를 참고하시나요? 딱 하나 말씀드리면은 퀀트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퀀트피디아에는 한 뭐 수백 개의 퀀트 전략들에 대한 뭐 백테스트 수익률 그리고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150개 정도가 무료이고 나머지는 이제 가려져 있는데 그 150개 전략만 봐도 그 어떤 백그라운드 논문들이 있는지 거기 정확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그럼 내려가면 아 이것도 굉장히 인제 흥미로운 그 인제 질문입니다. 올웨더 포트도 10% 이상 빠진다면은 전체 손절할까요?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 그게 왜 통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오히려 MDD에 근접하는 전략들을 샀을 경우에 초과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영상도 올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올레더 전략이 MDD가 13%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빡빡 빠져가지고 이제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까지 갔어요. 또는 MDD를 갱신할 수도 있죠.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보통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보유를 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네,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동적 자산 배분은 잦은 매매를 하게 될 수 있는데 매매 수수를 감안하면은 정적 자산 배분보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정적 자산 배분 대비 나은 게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적 자산 배분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 보통 주식, 채권, 실물 자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좋기는 좋은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특히 채권 쪽에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벌써 뭐 1%, 2%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기적을 바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가 최근 50년 동안의 복리 8%, 올해다가 복리 9%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저는 미래 10년 동안에 그 수익률이 나오기가 좀 매우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회주의적으로 최근에 잘 나가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동적 자산 배분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음
국내 주식의 컨트롤 전략당 얼마 정도까지 투자했나요? 경험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 규모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종목당 보통 1,000, 2,000 정도는 많이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제가 수십 개가 많이 되죠. 거기까지는 별로 소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 소형주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6개월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할 경우에는 그냥 뭐 이틀, 3일 걸쳐서 사고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몇십억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당. 왜냐하면은 전략을 또 여러 개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총 자산이 몇십억까지 되는 것까지는 별 무난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월급 들어올 때마다 매달 정책 자산 배분도 전략이 돈을 투자할 경우 매년 리밸런싱이 되도록 비중이 떨어진 자산을 더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금액 추가 시에는 목표 비중대로 자산을 사시나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한마디로 내가 그 돈을 추가하고 싶은 그 타이밍에 그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서 내 목표 비중보다 떨어져 있는 그 자산을 매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음. 동적자산 배분과 울트라저를 별도로 돌리는 거. 예, 그렇죠. 별도로 돌리는 겁니다. 50대 50 정도로 해가지고 50%는 동적자산 배분, 50%는 울트라 전략.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동적자산 배분의 주식 비중을 울트라로 쓰는 거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거의 뭐 매달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몇십 개 종목을 매월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잘라서 돌리고 있습니다. 음, 논리적으로 설명은 어려운데 CAGR가 높고 MDD가 낮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런 전략은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 이제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량이랑 S&P 500 수익률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 뭐 이제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미래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안 되겠죠.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과 미국 주식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할 때 중요한 거는 논리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그 가설을 백테스트로 입증하는 게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실 때 투자 비율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이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 전략들의 상관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보고요. 사실 저도 10월 말부터 어떻게 할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좀 해야 돼요. 네. 동적 자산 배분 리밸런싱은 며칠에 하시나요? 월초 1일 시가로 한 번에 하는 게 괜찮나요? 예? 월초 1일 시가? 아,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월 첫 번째 날에 그거를 다 해치우고 네, 끝냅니다. 이게 동적자산 배분이 되게 희한한 게 월 말, 월 초에 리밸런싱을 하는 게 월 중에 리밸런싱 하는 것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음, 금융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장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11개 책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책은 왜 당장 써먹을 수 있냐면은 그 책에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책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분들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투자에 써먹을지 그걸 알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국님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하락장에서 전량 매도하는 경우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네, 저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 3월에 제가 당장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 팔아버리니까 저는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돈이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부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폭락장 후에는 그 에, 언제 다시 진입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플러스 어떤 주식에 진입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대폭락장 후 싹쓸이라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났더라? 최저점 후에 뭐 2달인가 석 달 후에 그 최저점이 다시 뚫려지지 않으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떤 주식이 좋느냐? 주로 이제 대형 가치주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경기 민감주 이런 애들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5월인가 6월에 그런 주식들로 들어갔었죠. 잠깐 뭐지? 이거 뭐야? 늙어서 거점 굴리트 들어간 학생인데 32살에 공기업 신입공채 노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기업에는 일단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도 나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후에 입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물론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인제 그 내 실력으로 어느 정도 공기업에 갈 수 있는가. 공기업도 당연히 다 인제 레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공기업을 보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일을 거의 하나도 안 하고 땡까땡까 노는 그런 공기업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 잘생겼다고. 네, 잘생겼죠. 네. 그 그치. 동적 자산 배분의 상세 비중을 유료 사이트에서 얻는다. 그렇지. 네,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연 400불 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한 50개 정도의 동적 자산 배분, 정적 자산 배분의 논리와 백테스트 데이터와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데이터까지 다, 월별 백테스트 통계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유료가 싫다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계산을 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알로케이트 스마트가 50년 백테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하시려면은 그때 지수 데이터 이런 거를 어디서 다 가져오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지수 데이터를 직접 계산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음. 어 동적 자산 배분 시 미국 ETF가 아니라 국내 상장된 미국 대상 ETF로 대체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율, 수수료, 거래 시간 고려. 저는 좀 비추인 게요. 일단 미국 상장 ETF를 가지면은 달러 자산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자산 비중이 어차피 너무나도 높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근로수익이나 사업수익도 거의 다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돈은 글로벌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는 됐고 수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세금 면에서도 오히려 미국 대상 ETF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손실 같은 거를 상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적용한 전략은 매수 매도하는 횟수가 다른 전략보다 많은 수수료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전략 1억 미만 자산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수수료가 많기는 한데 그런데도 NTD가 압도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펀드 투자에 대해서 연평균 수익이 어떠셨냐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복리 15% 정도 나왔는데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없으신가요? 저 같은 귀여운 규모에는 그런 게 당연히 없죠. 워렌 버핏도 이제 보시면은 언제부터 수익률이 이제 낮아졌냐라고 보면은 이 양반이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갔을 때부터 낮아졌거든요. 저는 거기에 도달하지 당연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핑계가 있죠. 내가 그때부터 울트라 전략과 비슷한 그런 전략들 알았으면은 내가 겨우 복리 15% 벌었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 핑계고요. 귀국해서 부모님 만나셨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황후님을 자랑스러워하시. 그렇죠. 백테스트 전진 분석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전진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백테스트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고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40년 정도 쌓였다라고 하면은 처음 20년만 가지고 백테스트를 일단 돌려보고 그럼 이제 이런 팩터가 괜찮네라고 나오면은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한 달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계속 유효한가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 있다 하면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백테스트를 한 다음에 똑같은 걸 2000년에서 2020년에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2000년에서 2020년에도 수익이 유효하게 잘 나왔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도 이제 2021년 후부터도 전략의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음. 시드가 1억 정도 있으면은 동적 자산 배분과 정적 자산 배분을 반반 나누기엔 너무 시드가 작지 않은 거예요. 왜 작지? 네. ETF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시드가 작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1월에 들어간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얼마나 게으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좀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면 장적 자산 배분이고 진짜 한 달에 한 번 포트폴리오를 손절할 마음이 있다라고 손절이 아니라 손질을 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동적 자산 배분이 맞는 겁니다. 책에서 언급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젠포트 콘티키 사용을 못했는데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될까요? 사용을 못했다. 일단 젠포트 콘티킹을 가지고 백테스트를 엄청나게 빨리 할 수가 있죠. 콘티킹 같은 경우는 한 전략을 백테스트는 40초 걸리고 젠포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그 대신에 훨씬 더 자유도가 높고 더 자세하게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테스트라는 게 물론 파이썬이나 R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엑셀로 하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젠포트 컨티킹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치. 읽고 나니까 젠포트 퀀티킹 젠포트가 이제 해결할 난관이다. 네. 퀀티킹이 그 연 175,000원이고 젠포트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루에 한 백 테스트는 무료인 것 같고 그 후부터는 돈 내야 되던데 그게 이제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 에이씨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그지 같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저는 ISA 기저를 원천 지수를 막으려고 하는데 ISA 기저는 한도가 2억이나 3억밖에 안 돼요. 이런 젠장. 네. 그 차이트가이스터 독일어는 그 나이 30에 공무원 공기업 퇴사하고 독일 가서 취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과 공기업을 동시에 하시나요? 그럴 리는 없는데. 글쎄. 이제 뭐를 원하시냐에 따라 다르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은 애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애들이 그 유년기를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낫죠. 이제 그거는 좋은데 물론 그 공무원과 공기업 같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독일 가서 찾으시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터키는 언제 정착하냐고요? 네,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제 그쯤 되면은 아마 뭐 제가 쓰는 책과 강연에 관심이 서서히 떨어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그때 진짜 바닷가로 가야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집이라도 사놔야죠, 여기. 그 기준금리 인상과는 매크로 이슈에 살펴보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거의 없고요. 저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전략을 몇 개 짜본 거는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로 이게 통하냐 안 통하냐 그런 거는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월가 아재 유튜브에서 최근에 올린 퀀트 투자의 화학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영상들을 아직 못 봤고요. 제가 딴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어봤는데 그 영상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이슈들을 모르는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엑셀 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퀀트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완전히 완벽한 그 전략들은 나올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뭐 8, 90점짜리 전략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데이터가 이제 조금 틀린 게 들어있어도 저는 결론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테스트에서 시총 하위 10%가 20%보다 통계적으로 유리하던데 20%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뭐야, 시총 하위 10% 기업들은 정말 너무 작아가지고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테스트와 실제 수익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위 20%도 유효하기는 한데 거기는 이제 많이가 아니라 이제 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주로 수용주를 하위 2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위 20% 돼야지 그래도 기업 수가 400개 정도 나오거든요. 시총 하위 10%면 200개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백테스트는 이제 우연도 많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나 파이어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는 배당주 전략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처럼 뭐 강의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조금씩 노동을 하는 방법도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치. 배당주가 굉장히 유력하기는 한데,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글쎄, 그냥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냥 원금에서 어느 정도 떼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배당받으면 또 사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2023년부터 양도소득 세금을 내야 되기는 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펀트 전략이 350 마켓 타이밍 결정에서 횡보장에서 잦은 매매가 일어난다. 마켓 타이밍 없이 MDD 그냥 버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MDD의 5분의 1밖에 못 버틴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우에 이제 궁지에 몰려서 뻘짓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실제로 운영하셨던 전략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계 도처 자산 배분 전략 했고 그리고 울트라 전략. 독일어로 여러분 콘트 투자의 부자 되시라고 한마디 해주시라고요. 야, werden Sie alle reich durch Quant Investing. 네, 이렇게 될것 같고요. 생각나네요. 맞아요. 생존 편향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해봤어요. 생존 편향 문제가 있는 기업, 없는 기업,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복리 수익이 한 3, 4, 5% 정도 차익이 나나?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퀀티킹 해가지고, 복리 수익 35%가 나왔다 하면은, 거기서 3, 4, 5% 정도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필터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차익금 필터, 뭐 부채비율 필터, 이런 것만 좀 투자를 해도 상패 당할 수 있는 종목
종목들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기업이 그 부채가 별로 없으면은 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소형주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터로 상폐할 종목들을 처음부터 빼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펀티킹 강좌는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닝스푼즈, 더틀 캠퍼스 거기 하는 게 메인 내용이 그거예요. 펀티킹을 어떻게 다뤄가지고 이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겁니다. 종목 픽 받기 위해서 퀀티킹 젠포트가 필수인데 백테스트를 위해서 필수인 그냥 필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HTS에서 정말 재무제표 뽑아가지고 커피 페이스트 2000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부터 나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퀀티킹과 젠포트가 있는데 왜 그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돈 절대 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퀀트 투자 말고 딴 거를 하시면 됩니다. 딴 투자를 많잖아요. 가치 투자, 뭐 그냥 인덱스 투자, 차트 투자 이런 거 있습니다. 통계적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일단 일리가 있습니다. 그 14년 또는 20년을 해도 이게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팩터들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서도 통하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좀 더 긴 기간에 통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책에 올린 그 전략들은 대부분 이 전략들이 해외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통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금융권이나 자산운용업계에서 현지 대학교 학위가 없는 외국인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별로 없겠죠. 예, 현지 대학교. 물론 하버드나 이런 데서 오시면 되죠. 그러면 채용을 아마 할 겁니다. 외국인. 이 외국인이 당연히 좀, 독일어 또는 영어를 이제 무지하게 잘해야겠죠. 예. 현지에서 대학이 나올 마음이 없다면은 유럽에서 금융권 취업하는데 CFA를 보는 게 도움이 크게 될까요? 네, CF에는 당연히 도움이 조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대학이 그래도 좀 알아줄 만한 대학인 것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하버드, 예일, 워턴, 콜롬비아 이런 데가 좋은데, 근데 그거 있으면은 굳이 유럽에서 사실 금융권에 갈 이유가 없죠. 미국에서 가야지. 그렇죠? 1억 이 동적 자산 배분이 나중에 적지 않냐고 여쭤본 거는 연구 포트폴리오 자산구를 짜고 5천만 원 중에 주식 25% 울트라 소형주면 대형주 뭐 하니까 투자금이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그치. 5천만 원 중에서 그 1250만 원이 그러면은 주식이 되는 거고 1250만 원을 그러면 40개 종목으로 나누면은 30만 원인데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한 종목당 30만 원?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거보다 더 비싼 종목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종목은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음, 음, 에, 그 공개 전략이 3, 5, 10 마켓 타이밍에 섞일 경우 어셈블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략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또 좋은 방법은 일단 이런 전략들이 나오면은 일단 한 3에서 6개월 동안 가만히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어셈블 되면 튕겨 나오고 그 전략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 관련 책은 언제 나오네요. 11월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퀀트킹 백테스트식 거래대금 필터 넣으시나요? 안 넣습니다. 강원국님은 처음에 왜 안 넣냐 하면은 나중에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걸 살 수 있냐 안 살 수 있냐 그게 보이더라고요. HTS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살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없어 하면은 그 종목은 보통 패스를 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합니다. 처음에 얼마부터 컨트롤 하셨냐고요? 저야 뭐 50만 원, 100만 원 있을 때부터 했죠. 코 묻은 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헤이비트는 현금 대용으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일부 하고 있고요. 뭐 거기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메인 전략, FS 전략 이런 데 이제 훨씬 더 많이 넣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독립해서 사시려면 거주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월세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게 뭐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부동산에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동산 줄이 난지 국가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내 자산에 전부 다를 이제 한국에 두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뭐 한국 정부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정부가 이제 뭐 몰수를 한다든지 자산가들을 핍박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역사적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내 전 자산이 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부동산을 오히려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키움증권 조건 검색식으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제가 키움증권을 안 쓰거든요.
오, 벌써 질문이 다 끝났나? 네. 그, 벌써 끝났어? 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제가 위에서 빼먹은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다시 넣어주셔도 됩니다. 퀀트킹에서 체계성 전략들을 다 백테스트 해봤는데요. NCV나 업그레이드 NCV 전략이 추천 종목이 10종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완화된 NCV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전략을 안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에 바꾸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라란 제가 일하기를 하락하더라도 백테스트 믿고 가라는 거였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늘 6개월을 계획을 합니다. 제 투자 그 구간은 늘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6개월 후에는 저는 전략을 바꾸든지 계속 쓰든지. 근데 대부분은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11월, 4월에 주식 비중이 5월, 10월보다 무조건 더 크거든요. 그래서 5월, 10월에 무조건 저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예, 근데 그 구간까지만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고요. 그 후에는 저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프라인 팬미팅 언제 할 거냐고. 코로나 끝나죠. 손절 기준을 두시는 건 그쵸. 사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저도 MDD가 10% 15% 넘어가면 후끈하고 제정신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퀀티킹 MDD 줄이는 목적으로 마케팅 안 되니까 젠포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MD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산 배분 안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젠포트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못 받았다. 동적 자산 배분 이용 시 MDD를 갱신하면 다른 동적 자산 배분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넣는 것이 좋을까요? 통계적으로는 MDD를 갱신하면은 그 동적 자산 배분을 믿고 지속하는 것이 초과 수익을 내는 비결이었습니다. 단테님과 동갑이시잖아요. 사석에서는 말을 놓지 않습니다. 예. 직장인이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할투트렌드 20년 후에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요. 음, 어, 글쎄요. 일단 이제 어떤 팩터들이 이제 있는가, 어떤 팩터들이 주시장을 움직이는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사실 몇 개 섞어 놓으면은 늘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 수 있죠. 올해 수익률은 저는 수익률 시나리오는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제 수익률은 제가 운명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MDD만 컨트롤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산을 이제 어떻게 섞어 가지고 좀 상관성이 없는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나 그것만 저는 보고 있고요. 수익률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MDD는 계획대로 가고 있죠. 네. 필터로 아주 매력적인 주식인데요. 하락장이 많이 떨어져서 손절을 하면은 언제 다시 매수로 가는지 고민되네요. 아, 다음 리밸런싱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대선 시즌 테마주 기승 부릴 타이밍인데 소형주 퀀트티만은 적당할 때 매도하면서 유지하는 거는 괜찮겠죠. 네. 저는 대선 시즌 테마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주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펀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삶의 태도는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다. 조바심, 자기 불신 등등. 그렇죠. 그냥 좀 여유롭게 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보시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연애는 안 하냐고요? 지금 안 합니다. 그 연애를 하면 근데 애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게 인제 문제죠. 네. 한국민 전략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수급 전략을 더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수급 전략보다는 그 휴먼 인디케이터 전략을 신뢰하는 편인데요.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마이너스의 손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투자해도 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사귀어 놓으시고 그분들의 반대로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PPT에는 국민 마켓 타이밍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금액이 적으면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닥터 퀀트님의 말을 따르면 한 전략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5개 전략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 결론이 나오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굴릴 수 있다. 그 후에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음. 퀀트 투자를 할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아니, 여기 몇백 명 있잖아. 예. 주위로 말하면 전략을 알려달라고 할까 봐요. 알려주세요. 예, 저는 다 알려주잖아요. 저는 투자할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왜 외로움을 느낄까? 예, 원래 투자는 혼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전략을 알려줘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 투자 공식을 퀀트로 구현하는 전략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인제 사실 PBR, PCR, PSR 이런 게 가치 투자를 인제 어느 정도 모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아요. 가치 투자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펄쩍 뛴다라는 걸 아는데 네 근데 요 서너 개의 지표로도 인제 그들이 인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캡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할로윈 전략에서 5월, 10월에 추천하시는 채권 종류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제가 백테스트를 한번 해 봤는데 뭐 중기채 미국 중기채, 장기채 이런 애들이 5월, 10월에 전반적으로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책 두 번 다 썼었는데 훌륭하신 분이다.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장이 안 좋아서 상당 기간 마음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장이 안 좋을 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뭐 진짜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장이 인제 200일 이동 평균 밑에 있다. 그러면은 아예 투자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동적 자산 배분이 그런 게 사실 좀 좋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알아서 빠지거든요. 그런 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퀀트 투자 최고수, 투자 최고수, 국내 최고수요. 헤이비트에서 그 코인 전략을 만드시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지금 이름을 제가 밝혀도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은 좀 이제 SNS나 이런 데도 거의 안 나오시고 거의 은둔으로 계셔가지고, 네, 그분이 제가 아는 퀀트 투자 최고수이십니다. 그분은 그 코인 단기 투자 전략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그런 비슷한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다고 합니다. 음, 데이비트 글로벌은 전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국내 용만 쓰다가 글로벌인지도 몰랐는데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국내 영업을 못 해가지고, 예, 그 헤이비트도 지금 그냥 홈페이지를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해외 법인은 이제 그게 이제 싱가포르 법인이죠. 네, 글로벌 사이트에서 별도로 가입을 해주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시간이 7시 20분. 뭐 그러면은 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여기 인제 보내주신 질문을 읽을 건데요. 네, 새로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 퀀트로 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퀀트 플러스 시간이면은 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달에 책은 몇 권 정도 읽으신가요? 글쎄요. 그래도 요즘은 좀 시간이 생기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는 것 같던데요. 비경제 분야 책도 많이 보시는지요? 별로 안 보죠. 네. 그래도 옛날에는 뭐 소설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읽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읽죠. 네. 돈 버는 책들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백테스팅형 해외 데이터를 얻는 방법.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 퀀트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인제 퀀트킹이나 뉴지스톡도 지금 미국 젠포트 또는 미국 퀀트킹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생기면 제가 또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뭐야. 퀀트 투자만으로도 경제적 자유에 달성할 수 있나? 네, why not? 제가 조금 전에 낙원 기상기 굴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익은 퀀트 투자로 낼 수가 있는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음, 뭐야, 뭐로 해볼까? 음, 다른 질문이 없나? 다른 질문이 있네. 황국님은 가치 투자를 비교해서 여러 투자 전략에서 많은 책을 읽으신 걸로 봤습니다. 퀀트 투자에 집중하게 됐는데 다른 투자에서 퀀트가 압도적으로 우위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퀀트 투자가 저한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퀀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 분들과 만나 보시면은 그분들은 산업을 분석하고 경영진을 분석하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상품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질색입니다. 전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읽고 싶지도 않고 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퀀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 같은 거 잘하시고 그런 트렌드 쪽이 민감하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애널리스트나 금융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쪽 트렌드를 캐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 대환영인데 네, 저라는 사람은 유행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좀 먼 사람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한 후에 비로소 핸드폰이 생겼고요. 스마트폰은 제가 만 29세 때 처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조금 느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아직 차트 같은 걸 어떻게 보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도 배우기는 할 텐데 배우기 전에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콘트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책도 보시나요? 당연히 봅니다. 저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 국내에 나와 있는 심지어 이제 영어로 그냥 그 문으로 투자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워렌 버핏의 연차 보고서를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양반 인터뷰도 다 봤습니다. 음, 어, 그 뭐지? 잠깐만. 아까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시던 종목별 수익 손절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셨나요? 이거, 저는 사실 이제 종목들은 한 20% 이상 까이면은 날려버린다라는 룰이 있기는 한데, 제가 제 포트폴리오 체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종목들도 분명히 꽤 있을 건데, 제가 열어볼 때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진 놈이 있으면 나쁜 놈하고 욕하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퀀트 투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최고수로 이제 보시는 그분이 퀀트 투자의 베이스가 세 개가 있다. 재무제표, 가격,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애널리스트 쪽 데이터는 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있으면 제가 이것도 돌려봤을 겁니다. 네, 매우 좋고요. 그렇죠. 백테스팅이 어렵다. 이게 문제입니다. 권트킹이나 젠포트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팩터 기능이 있었나요? 가끔 엑셀로 백테스트 하는 것 같았다. 네, 제가 권트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쓸 때 엑셀로 백테스트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권트킹은 생존 편향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문제였고, 그래서 그 생존 편향 문제가 제거된 데이터로 한번 엑셀로 돌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컨트킹에 좀 아쉬운 거는 사실 거의 모든 데이터가 분기 지표로 돌리는 게 좋은데 아직 연간 지표로 돌려가는 게 몇 개가 있고, 거기 경제 지표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유가가 100불 이하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가 전년 대비 떨어졌나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울트라 전략이 유명해져서 같은 전략에 엄청난 대금이 몰려도 이 전략은 유효할까요? 이게 사실 근데 울트라 전략이라는 게 그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사실 그 12개 지표가 아니라 딴 지표를 써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살짝 바꿔도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전략은 상당히 많은 돈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차익 거래는 이제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 김포가 1%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며칠 전에는 분명히 5% 정도 되었거든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드렸던 질문인데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했지만 퀀트적으로 해석되는 인물로 판단하면은 될까요? 아니요. 지금 워렌 버핏의 투자는 퀀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이 이제 50년대 이때는 거의 퀀트 투자를 했었죠. 그레이엄한테 배운 식으로요. 그리고 2004년에 한국에 올 때는 퀀트적으로 투자한 것이 맞는데 지금 그 메인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퀀트 투자랑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음, 한국형 매주에 한 번씩 저녁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아니요, 못합니다. 예. 한국의 그치. 매력이 이무시겠다. 훌륭하신 분이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콘텐츠 투자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바꿔야만 하나요? 예, 저는 이게 가장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냥 한 개 전략 그냥 쭉 고수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나 DA 등의 동적 자산 배분 백테스트 툴이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Allocate Smartly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월별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음, 뭐야. 자산 배분 비율 연대기. 이렇게 사회 초년생부터 파이어 현재. 그치. 제가 사회 초년생에는 별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것도 해봤고요. 심지어 아파트를 산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 빼고는 나머지 돈 전부 다 퀀트 투자로 이제 돌렸었고요. 한 2017년부터 이제 큰 변화가 옵니다. 그때부터 가상화폐라는 게 제 이제 인생에 들어왔고요. 네, 그때 차익 거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헤이비트를 하면서 그 가상화폐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거 따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랬다 이거고요. 음,
소형주 알파가 깨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이제 소형주 알파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대형주, 소형주를 비교할 때 최근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소형주 전략의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거든요. 그건 저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퀀트 투자 전략들이 소형주에서 더 잘 먹히는 거, 예, 그거는 거의 영원히 깨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는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들이 막 수백만 명씩 나온다. 저는 그런 거는 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내에서 알파는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 차익 거래 프로그램화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제가 뭐 인제 예를 들면은 뭐 2만 유로를 여기서 저기로 보내라 하면은 네, 사 가지고 보내고 파는 것까지는 프로그램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별로 많이 못 들었는데요. 부동산 경험 어느 점이 힘들어서 그만두셨나요? 아, 제가 그때 이게 거의 서른도 안 된 어린애 때 이 경매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 눈치 보고 휴가 내 가지고 평일날 내려갈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것까지 병행하기는 이제 매우 힘들겠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가 있어 가지고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한 명은 경매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훌륭한 가족 배분, 자산 배분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액은 얼마이신가요? 아, 저는 뭐 수백억, 천억 조까지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사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잘하셨나요? 아, 저희 아들 질문. 아니요, 저 공부 잘 못했습니다. 진짜 독일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예, 근데 저희 학교에는 외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얘네들이랑 이제 5학년부터 13학년, 그러니까 독일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교고 5학년부터 13학년까지 이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놈들이랑 9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네, 그냥 제가 지능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외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그냥 중상 위치에서 허덕허덕 거렸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 네. 그때가 이제 가장 실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네요. 중고등학교 때가. 대학 때부터는 좀 더 나아졌어요. 네. 그 그치. 유튜버 할 때 파이어 달성기 1, 2, 3에 나옵니다. 그렇지. 젠포트 자동 매매를 거래하고 계신가? 아직은 제가 안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제가 그때 시간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엄청나게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과 양립하실 때 투자 거래에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제가 하는 투자가 그치. 이 퀀트 투자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략을 세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비는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투자 자체, 종목 뽑고 이런 거는 정말 6개월에 10분,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퀀트 투자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한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논문 보고 책 보고 전략 연구하는 게 좋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는 했죠. 이제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 보고 블랙잭 550회 카운팅 했다고 멘탈 관리가 안 된다. 두 번째 라운드 먹고 시작하니 컨트적으로 그러다고 하면서 예, 그치. 블랙잭을 네, 하셔서 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인제 강원랜드 가가지고 부자 되는 것만 남았네요. 네. 체스 배우고 싶은데 추천하시나요? 아, 저는 체스 중독자라서 당연히 추천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걸로 시작을 하는가? 아하, 한국에서 10,000명 이상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인사이드 체스인가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 초벌 레슨도 좀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걸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에는 변변한 체스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파일을 달성한 당신, 다음 꿈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아직도 제가 투자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100점 만점에 40점인데 그래도 60점까지 올려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제 자산도 같이 늘어나겠죠. 녹화된 교육 외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실시간 교육을 하실 계획은 없으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따단 러닝 스폰즈, 터틀 캠퍼스. 거기서 러닝 스폰즈는 지금 오프라인 플러스 줌 라이브를 하고 있고 터틀 캠퍼스는 줌 라이브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3프로 쪽에서 이제 10월부터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6개월 맞다 하시는 전략 뽑을 때 사용하는 툴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전략 자체를 고민하는 건 제 머리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종목 뽑는 거는 동적 자산 배분은 알로케이트 스마트리 그리고 종목은 퀀트킹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젠포트는 제가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밸류에이션 주기는 어떤 걸 추천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짜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 1회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10월 4월 수익과 5월 10월 수익이 월등히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연 1회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분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월로 하면은 그 슬리피지나 거래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퀀티킹을 사용하자면 비용이 들고 퀀티킹 사용 이유가 퀀티킹 비용 이상을 뽑아내게 되는데 시드머니는 와 이것도 퀀트식이네. 이게 그러면은 연 17만 원 5천 원이니까 자 내가 1,000만 원을 굴린다고 치면은 그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뽑을 수가 없겠죠 아마. 네. 유튜브 방송 내용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남는 건가요? 남는 건가요? 네. 편집해서 남는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요? 추후에 업로드 하신답니다. 네. 그 자산 배분의 측면이나 부동산을 가지고도 듀얼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부동산을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반포를 팔고 다음 달에는 잠실에 들어가신다라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식과 부동산 쪽에 더 많은 오른 주식에 자산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거의 매월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수가 있나요? 예. 그럼 글로벌로 투자하시는 건지요? 어 그러니까 지금 도처 자산 배분이 제가 점점 마음에 들어 가지고 그쪽 비중을 좀 더 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헤이비트에서 하는 것도 글로벌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황구경은 소비형의 즐거움을 인정하십니까? 더 많이 벌면 소비를 늘려서 즐길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옛날에는 한 월에 3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100만 원대로 늘렸습니다. 좀 소비 엄청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네. 그 대출 연끌해서 동적 자산을 해도 될까요? 저는 별로 인제 비추하는데요. 아무래도 대출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조급해지면은 거의 98% 뻘짓을 하게 됩니다. 네. 직장인이면서 불로소득 연소득이 높을 경우 퀀트 플러스 적립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불로소득으로 연소득이 높을 경우 불로소득이 뭐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뭐 월세 같은 거? 뭐 그런 거요? 거기서 높을 경우 퀀트 플러스 적립식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퀀트 적립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글쎄 거기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린 그 4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코트라 유관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우리 유관기관이 어디였어? 산업부세요? 예. 저보다 한두 살 인제 어리시다고요. "유튜브에 강의 재능이 없다. 부업 못할 것 같다. 어느 정도 금액을 모으면 퇴사를 해도 좋나?" 음. 네. 보통은 저기 연 지출의 25배 정도 모으면은 퇴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낙원기상기를 굴려보면은 쪼금 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우리 유관기관이 어디야? 산업부인가요? 기재부? 맥스코. 네. 킨텍스. 음. 네. 네. 그럼 인제 시간이 슬슬 되니까 인제 혹시 뭐 마지막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답변을 하고 황구경 라이브도 언제 해요? 지금은 제가 사실 딱히 지금 계획이 없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라이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세팅하는 게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퀀트 공부하면서 팩터리를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량주 팩터 등이 궁금합니다. 뭐 너무 많이 파는 수밖에 사실은 없죠. 일단 퀀트피디아, 뭐 알파 아키텍트 이런 사이트들이 좋습니다. 네. 저녁 식사 티켓 판매? 그러면은 제가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건가요? 이거 훌륭하네. 이런 거 해야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홍대에서 처체리기에서 강의했을 때 그때는 CAG가 높은 전략을 선호한 것 같은데 요즘 NDD 낮은 걸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자산이 커져서 그런가. 그쵸. 제 자산이 커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려 가지고 이 큰 NDD가 사람한테 주는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공감을 좀 덜 했는데요. 요즘은 좀 나이도 많아지고 현명해져 가지고 현명한 거 아니고 어쨌든 나이가 좀 들어 가지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닐 때 근무 시간에 일만 하셨나요? 퀀트 연구들은 짬 내서 안 하셨나요? 퀀트 연구를 집중해서 인제 할 정도의 짬이 안 나왔고요. 네 근데 재택근무할 때는 그냥 벌렁 누워 가지고 체스 두고 이런 거는 많이 했습니다. 네.
헤이비트 글로벌 서비스 현재 이용하고 있죠. 식사 같이 하고 소비 결국 줄이기 습관의 중요성. 그치.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사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날리는 기회비용을 근데 이게 대중교통을 지금 제가 계속 일부러 타고 있는데 택시도 일부러 안 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 만보 채우는데 대중교통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냥 어영부영 좀 다녀도 몇천 보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마 대중교통을 쓸 것 같습니다. 차는 끝까지 안 사. 제가 이제 자산이 100억 되면은 차를 살 거를 제가 고민을 해볼 겁니다. 네, 그렇죠. 퀀트 투자와 기량 투자자 동일한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퀀트라는 게 이제 quantitative 그게 그 영어로 기량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책 두 권과 가족 변호사 잘 보고 팬 보고 잘 보고 따라 감사합니다. 식사라고 대접하고 싶네요. 식사는 늘 좋은데. 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제 메일이 거기 하나 나옵니다. 네. 그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실 수도 있고요. 퀀트 투자하면은 전날 미장 흔들리게 돼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까요? 미장 그냥 안 봐도 되는데 그거. 예. 매일매일 일희일비 하면은 퀀트 투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가끔씩 한 번씩 라이브. 예,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엑셀을 밟을 때 집중적인 투자를 해본 적이 없죠. 종목 집중은 아닌데 영끌 같은 확신이 강한 그런 상황에서 집중 투자 같은 거 안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강한 확신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투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6 개월마다 전략을 바꾸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메인 골격은 사실 늘 똑같거든요. 그냥 인제 울트라 전략 또는 그런 변형한 퀀트 전략 이런 거 하고 이제 정 동적 자산 배분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꼈는데 근데 마음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할 것 같고요. 이제 코인 비중은 그냥 그쪽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회죠 뭐. 예, 그쵸. 예. 일단 육식이 좋은 겁니다. 채식은 예, 그쵸. 육식 천국 채식주입니다. 네. 예, 요 정도로 하고 인제 슬슬 인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이 오셨나요 근데 여기? 많을 때 200분이나 오셨군요. 정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매우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직장에서 오면은.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브 이거 조만간 또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